연불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주요 일정부터 짚어볼까요, 이사님? 8월 12일은 이제 미국의 7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8월 13일은 이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발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8월 14일은 미국의 7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되고 그날 한국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마감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반기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8월 15일은 이제 중국의 7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요. 미국에선 7월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 또 같은 날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광복절로 그날 증시가 휴장을 하게 되고요. 미국에선 월마트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8월 16일은 미국의 8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발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소비지표, 고용지표도 또 발표가 되니까 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어떤 해석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계속 중요한 게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또 그게 안 좋게 나오면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보셔야 될 거는 역시 목요일날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지난주에 좀 안정화됐잖아요. 근데 연속해서 안정화되면 증시는 더 환호를 하겠죠.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시고 또 미국의 소비가 중요하니까 소매 판매. 이것도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연방은행 총재 라파엘 보스틱하고 굴스비 이 총재들이 각각 발언이 있는데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나 이런 걸 보고 지금 다들 우려하는 게 경기 침체 오냐 마냐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그래서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도 한번 보시고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은 미국 중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게 반도체 세계 1위 장비사예요. 이 기업의 실적이 또 잘 나온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실적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급락장에서 이 제약과 바이오주 흐름이 견고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건 외국인들이 어쨌든 많이 사거든요. 근데 이들이 왜 사는지 명확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말 깜짝 실적을 그때 냈거든요.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이 너무 좋은 실적을 내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호조됐고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인데 여기도 매출이 예전에 나왔던 그 제품들까지 매출이 잘 나오면서 실적이 견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좋다 보니까 견고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 바이오 하면 항상 우리가 금리 인하 수혜주로 많이 꼽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더 세게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여기는 방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약에 대한 돈을 경기 침체 온다고 내가 아픈데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방어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면도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많이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생물보안법, 중국을 규제하는 법안이죠. 요거 통과 가능성, 또 미국에서 약가 인하를 추진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복제약이죠. 바이오시밀러한테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가 이제 8월 22일까지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FDA 승인 기대감이 여전히 좀 높아졌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바이오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적인 매력이 이 펀더멘탈까지 같이 곁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일단 지금 현재 이 3분기 장세에 명확한 주도주는 바이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악재 나와서 꺾이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는 계속 좀 관심을 좀 기울여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핵심 내용 보면 15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가 이제 해제된다는 건데 일단 이 효과는 논외로 하고 증시 영향을 보면 건설 관련주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건설주가 워낙 뭐 그동안 안 좋았죠. 뭐 주택 경기도 최악이었고 미분양 아파트 늘어나고 막 이러고 또 원가 올라가니까. 근데 확실히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놨다는 건 이제 건설주한테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공급 대책이 아니라 뭐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이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랐을 때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는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지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걸 잡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까지 푼다는 얘기는 굉장히 공격적이란 지금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1만 가구 이상을 좀 짓겠다라고 좀 이제 언급이 나왔고, 이게 이명박 정부 당시에 2012년에 그린벨트 한번 해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 후로 지금 12년 만에 다시 등장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는 좀 상당히 강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복절 전에 아마 발표한다는 얘기들이 좀 돌긴 맞아요. 돌았는데, 어쨌든 이제 발표를 했고, 여기에 그린벨트 또 주요 뭐 이번에 보니까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 자곡, 수서동 이런 쪽도 지금 물론 이게 포함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포함될 거란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의미 있는 지역까지 해제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상당히 좀 건설주들한테도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3기 신도시에서도 기존보다 2만 가구 더 확보할 거란 이번 정책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 이거 할 때 굉장히 단계가 복잡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예를 들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조합까지 만들고 시행 인가받고 관리처분 인가받고 착공 준공까지 이게 단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할 수 있게 한번 하겠다, 이렇게 좀 바꾸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럼 서울에 지금 재건축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빨라지면 당연히 뭐 건설주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이번 대책은 정부의 의지가 공급 쪽에 나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건설주에 당연히 호재가 되고요. 또 건설주만 보실 게 아니라 건자재 있잖아요. 뭐 시멘트라든가 뭐 유리나 창호 이런 쪽, 뭐 아니면 뭐 인조 대리석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건자재들이 있을 텐데, 결국 아파트를 또 건설을 하게 되면 그런 쪽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 건자재 모두 다 한번 볼 필요는 있고, 그동안 건설과 건자재가 워낙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가격 매력까지 겹쳤기 때문에 한번 이 수도권 중심으로 좀 약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있다면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AI 거품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AI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지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또 AI가 반도체 산업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잖아요. AI 거품론, 버블론에 대해서 이사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거품은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사실 왜냐하면 거품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주가만 너무 올라가고 사실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가장 근접한 거품 사태가 메타버스 기억하시죠? 3년 전에. 그건 사실 그렇게 물론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걸로 돈을 못 벌었어요. 그 지금 사람들이 거의 안 씁니다. 메타버스 얘기도 안 하죠. 그게 이제 명백한 좀 거품으로 지금 증명이 됐는데, 그럼 과연 AI는 지금 사람들이 안 쓰느냐? 물론 안 쓰는 분들도 많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속속 채택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서 AI 반도체를 다 구매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그 기업들이 뭐 거품을 만들려고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생성형 언어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향후에 또 이 기업들의 그 대부분의 CEO들이 뭐라고 했냐면 과소 투자 위험보다 과잉 투자 위험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적게 투자하는 게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약간 뭐 버블이 있을지언정 투자를 안 하면 도태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봤을 때는 분명히 수요가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같은 그런 거품과는 분명히 좀 AI는 다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근데 이게 우리 눈에 지금 분명히 저도 쓰거든요. 뭐 챗 GPT도 쓰고 도움을 실제 많이 받아요. 봤는데 이게 아직은 안 쓰는 분들이 많고, 미국 기업도 5%만 쓴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많이 안 쓰는데 이렇게 주가는 올라왔고 거품 아닌가 걱정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AI로 돈 버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냐면 엔비디아가 많은 돈을 벌었고, 이번에 팔란티르라는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제 정부랑 계약을 맺고 뭐 군사용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주는데, 그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우리 지금 AI로 실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냥 단지 주가 올라와서 또 아직은 AI로 돈을 버는 기업이 적다 보니까 거품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거품인지를 알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저는 1, 2년은 지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내년이나 내후년 왔는데도 마땅하게 뭔가 올해랑 달라진 게 없다. 그럼 그걸 우리가 보통 캐즘이라 그러잖아요. 전기차처럼.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선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또 애플 아이폰, 또 애플 노트북에 AI가 들어갈 텐데 그것까지 한번 봐야죠. 그 탑재가 되고 나서 수요가 느는지 안 느는지 그걸 좀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갈 길은 멀다,
그래서 AI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도 좀 긍정적으로 아직은 바라보고 있고, 저도 근데 항상 걱정됐던 게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품론은 저는 조금씩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까지 나면서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는 모습인데, 2차 전지가 반등하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데 안전에 대한 이제 우려까지 커지니까 사실 이런데 누가 뭐 전기차 사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인가 16년도에 아마 그 갤럭시 노트에 발화 사건 터져가지고 그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삼성폰 난리가 나가지고 이 스마트폰 위험하다 막 그러면서 이제 전량 다 폐기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결국 그것도 다 극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안 쓸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그럼 과연 전기차를 안 살 거냐 이건데, 결국엔 저는 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엔 스마트카 위주로 바뀌기 때문에 전기차가 내연기관에 유리해요. 근데 지금 당장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하이브리드가 또 있다 보니까 굳이 전기차 지금 안 타고 몇 년 후에 타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이 좀 충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전기차 수요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 사고 때문에 어쨌든 전기차는 이제 끝났다, 아무도 안 탈 거다, 이거는 저는 조금 너무 좀 앞서간 얘기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이번에 전기차 화재 사고는 또 벤츠가 좀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중국의 12업체 배터리를 탑재해가지고 원래는 CATL 거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세계 1위 배터리가 아니라 갑자기 12개 탑재되는데, 이 회사의 결함이 예전부터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베이징 자동차도 옛날에 이 회사 제품 썼다가 리콜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화재 사고 위험 때문에 이제 비중을 다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중국 배터리에 대한 일부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자꾸 확대되면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회사도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다 뭐 이렇게 지금 정부 안으로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간 배터리 누가 제조했는지도 이제 명확하게 이제 공개를 하는 법안을 뭐 추진한다고 하는데, 유럽은 26년부터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미 법으로 다 그걸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걸 보고 이제 배터리를 보고 소비자들이 오히려 또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는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시행되면 한국 배터리한테는 더 저는 오히려 나중에는 유리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2차 전지 업종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올 악재는 사실 다 나와버렸어요. 뭐 정말 안 좋은 악재들은. 그래서 남은 건 결국엔 전기차. 지금 기아의 EV3가 나왔잖아요. 일단 반응은 좋더라고요. 저가차인데. 그래서 기아의 EV3라든가 내년에 나오는 테슬라의 모델 2 저가형 차. 이게 결국엔 이제 잘 팔려야죠. 그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투자 심리는 저는 좀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은 더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저가형 전기차 판매 데이터 요거를 매달 좀 확인하고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와 드라마 주가가 지난주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나온다고 해서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한동안 이제 엔터 드라마가 좀 부진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관심 가져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냥 아무 모멘텀도 없으면 하면 안 되겠죠. 빠져도. 근데 일단 모멘텀은 생긴 게, 지금 드라마도 최악인 게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드라마 제작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도 잘 안 되는 데다가 시청률 안 나오고 또 올림픽까지 겹쳐가지고. 근데 언제까지 드라마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 뭔가 정말 그 핵심적인 킬러 콘텐츠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넷플릭스도 요즘에 좀 가입자가 많이 이탈한다 이 얘기가 있는 게, 뭐 볼만한 드라마가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결국 12월 26일로 알려졌는데 오징어 게임 누구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즌 2가 나오는데 결국 그거랑 맞물려서 4분기엔 그래도 어쨌든 드라마에 대한 관심은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동안 아무도 지금 관심을 좀 안 갖고 있던 이 드라마 섹터가 그래도 한 번은 좀 이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지옥인가요? 지옥도 시즌 2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넷플릭스에서도 한때 인기 있었던 드라마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최악은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드라마도 한 번은 볼 때가 됐고, 또 엔터도 좀 부진했지만 일단 BTS랑 블랙핑크 완전체가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음원 매출도 여전히 호조고, 하이브의 위버스라는 이제 플랫폼인데,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티스트랑 이제 팬들을 서로 만날 수 있게 온라인상에서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고, 이걸 통해서 만약에 가입을 해서 만약에 돈을 결제하면 제가 알기로는 뭐 콘서트 티켓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고 아마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4분기에 이제 유료화 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료였거든요. 그럼 이제 하이브도 이걸 통해서 돈을 더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 엔터사들은 일본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엔고 수혜주입니다. 사실 엔화가 좀 강세를 보이면 일본 엔화가 올라간 만큼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보면 이제 엔터 드라마도 정말 최악은 좀 지나갔기 때문에 한번 좀 들여다볼 만한 그런 구간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한창입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주목할 만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실적이 있는데 제가 한 6개 기업만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것 중에 일단 먼저 KCC가 건자재 회사죠. 근데 여기가 실리콘 이제 관련 기업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사상 3번째로 많은 이익을 냈고, 이 실리콘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해서 아마 내년에도 좋은 실적을 낼 것 같은데, 근데 주가는 상당히 그동안 부진해서 저평가돼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이 기업은 미국에 상장돼 있지만 한국 기업이죠. 그 쿠팡이 이번에 실적을 냈는데 과징금을 제외하면 1,300억 정도, 이번에 이제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외한다면 1,300억 정도 이익을 냈고, 마진도 좋아지고, 로켓아웃 멤버십 가격이 이제 얼마 전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상이 되면 한 4천억 정도의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우호적이고, 또 이번에 그 팀원하고 위메프 사태가 터져가지고 더욱더 1등 기업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세 번째가 파마리서치는 의료기기인데, 여기 이제 피부에 그 연어의 생식세포를 넣는 그 리쥬란이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국내외에서 히트를 많이 쳐서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는데 퍼가 14배밖에 안 될 정도로 이제 경쟁사들은 막 20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돼 있다. 대한항공은 성과급 빼면은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 PBR 기준으로 5년 내에 최저 밸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워낙 항공주가 안 좋다 보니까. 해서 저가 매력이 있고요. 5번째는 고려아연인데 드디어 자회사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이번에 4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소가 공시를 냈기 때문에 주주 환원도 열심히 해서 긍정적인 것 같고요. 6번째는 KTNG입니다. 고배당 수혜주로 많이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더 밸류업을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거기다 2분기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런 KTNG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기업들이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슬 얘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뭐 경기 침체, AI 버블론, 엔캐리 청산, 참 여러 악재들이 겹쳐서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예, 경기 침체에도 데이터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상승했던 적이 더 많았거든요. 예, 그만큼 경기 침체는 싫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먼저 빠지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 2,500, 400까지 떨어졌다는 거 이미 반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설사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또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기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AI 성장 사이클이 뭐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저는 시작도 안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주변에 AI 쓰시는 분들은 적어요. 기업들도. 근데 결국에 AI를 채택한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까지 확산될 수 있다. 그리고 우치다 신이치 BOJ 부총재가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죠. 이게 너무나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BOJ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시장이 한번 전 세계가 난리가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도 알아챈 거죠. 그래서 이건 왜 우호적이냐면 금리를 올려도 천천히 올리겠다는 거예요. 시장과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침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결국 어쨌든 이렇게 증시가 급락하고 안 좋을 때 그걸 이용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과거에도 좋은 성과를 냈고, 안 좋으니까 파셨던 분들의 결과는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조심할 건 너무 좋을 때, 좋다는 얘기만 나올 때, 얼마 전에 엔비디아도 끝없이 좋은 얘기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가 조심할 시기지, 안 좋은 얘기 다 쏟아져서 주가 빠질 때는 오히려 그때는 투자할 때지 뭐 나쁘게 볼 때는 아니다. 투자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지금 또 증시가 좀 며칠 또 오르잖아요. 이럴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저는 8월 말까지는 왔다 갔다 할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에 충격이 혹시 나올 때 그럴 때를 이용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서죠.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소개해 주시죠. 그 유진투자증권의 조태나 연구원님이 굉장히 좀 재밌는 자료를 하나 쓰셔셨어요. 그래서 저도 흥미롭게 읽었는데 제목이 K뷰티 수요의 종착역은 스킨부스터다. 이 스킨부스터가 이제 여기다 이제 뭐 주사바늘 같은 걸로 피부에다가 이제 뭘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 피부에 이제 콜라겐 같은 거 재생하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 근데 이분이 직접 본인이 시술까지 하고 그 후기까지 올려놓으셔가지고 좀 재밌게 좀 읽었었는데 근데 이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슬로우 에이징 그러니까 느린 노화에 대한 트렌드에 꼭 맞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늙기 싫죠. 그 피부에 주름지는 것도 싫어하니까 그거를 피기 위해서 뭐 시술도 하고 하는 건데 그 왜냐면 이제 점점 고령화되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장은 확실히 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 K뷰티에 대한 인기가 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K뷰티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에 대한 지금 성과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근데 이게 화장품으로는 피부를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피부과를 괜히 가는 게 아니라 화장품과 더불어서 이 피부과에서 여러 기기를 통해서 완벽한 좀 피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은 스킨부스터 점유율이 40%나 되는 세계 최대 시장인데 여기는 어쨌든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진입장벽이 낮은 게요. 한국은 그 피부과 전문의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메드스파라 그래서 전문 간호사 자격증만 있어도 이걸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벽 자체가 좀 낮아서 훨씬 더 좀 활성화가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담겨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스킨 부스터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파마 리서치를 여기에 좀 넣어주셨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연어의 생식 세포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피부에 주입하는데 이 피부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결국엔 피부의 그 노화를 좀 방지해주고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을 재생시켜서 보통 바로 효과가 나오지는 않고요. 뭐 2주나 3주 후에 이렇게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효과가 특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료에는 또 그 본인이 직접 또 이렇게 겪었던 후기도 있으니까 직접 써봤는데 2주 후에 실제로 효과가 진짜로 나왔대요. 나와서 그게 좀 오래 갔었다. 라고 하니까 시장은 분명히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도 한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뜨겁고 힘든 여름이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네.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래도 시간은 어찌저찌 흘러갑니다. 지금 녹아버린 여러분의 주식 계좌도 차분히 기다리면 언젠가는 풍성이 채워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염블리의 비밀노트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염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